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는데요. 여기 그것을 증명해주는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온 이지혜님의 엄마 일기의 주인공들인데요. 생명의 신비에 대한 환희와 경탄, 또 육아에 동반되는 희생과 노고, 그리고 그 속에서 뒤늦게 깨닫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까지 새내기 부부의 마음 흐뭇해지는 육아일기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기꺼이 안사람이 된 아빠의 활약도 정말 재미있는데요. 자, 그럼 엄마일기 살짝 들여다보러 갈까요? 그리운 엄마 품.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꾸미고 다녔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 어떤 옷을 입고 다녀도 상관없을 만큼 아기를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게 됐다. 화장기 없고 머리를 질끈 동여맨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이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주름도 깊어지겠지? 돌이 간 넘은 딸을 키우고 있는 친구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을 보고서 마음이 찡했다. 점심에 생선을 구워 유진이를 먹이고 식탁을 정리하면서 남은 생선살은 따로 담아두고 전에는 하지 않던 가시만 발라먹는 내 모습에서 엄마를 발견하고 문득 슬퍼졌다. 가시를 발라먹어 슬픈 게 아니라 긴 세월 이렇게 우리를 길러내신 엄마를 이제야 이해하는 게 슬프다. 대학 교정을 거닐며 정겨운 시간을 함께한 친구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기를 낳고 묵묵히 엄마가 되어가는 모습이 눈물겹고 아름다웠다. 오늘은 지성이가 1시간 넘게 칭얼거린 날. 저녁밥을 한 숟갈 떴는데 뭐가 그리 슬픈지 입을 삐죽거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잠시 달래려고 안아줬는데 내려놓기만 하면 목 놓아 울었다. 그렇게 1시간 반이 흘렀고 다시 먹다 남은 밥을 꾸역꾸역 먹었다. 지성이가 울지 않는 시간을 틈틈이 쪼개어 빨래도 널고 밥도 지었다. 하루가 고될수록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엄마다. 고등학생 때 장을 보러 나간 엄마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 밥 좀 앉혀놓으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귀찮았는데 일터와 학교에서 돌아온 아빠와 동생 그리고 내게 가정이 안락한 휴식처일 수 있었던 건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품이 그립다. 엄마 품이 좋았던 건 내가 하지 않아도 설거지가 항상 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이 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쌀을 씻어 밥을 하지 않아도 밥솥에는 항상 뜨끈한 밥이 있었으니까. 인생이라는 연극이 연출가 하느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라면 나는 이제 엄마라는 대본을 손에 쥐었다. 삶이라는 무대에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연기를 펼치고 싶다. 아기 손톱을 깎으며. 자기 손가락으로 아기 손톱 뒤를 지그시 눌러 그럼 손톱이 더 잘 보여. 내 손이 너무 커서 지성이 손가락을 못 잡겠어. 지성이가 잠든 밤에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어둠 속 대화를 나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이보다 더 조심스러울까?
나는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켜서 지성이의 콩알보다 작은 손톱을 비추고 남편은 거인 같은 손으로 지성이 손톱을 깎는다. 이 작은 손톱도 손톱이라고 손톱이 잘려나갈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난다. 바닥에 떨어진 지성이의 손톱이 까만 하늘의 초승달 같다. 서너 개의 손톱을 깎았는데 지성이가 온몸을 비틀며 꿈틀댄다. 우리는 순간 얼음이 됐다. 지성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고 우리는 마저 남은 손톱을 다 깎고 안도의 미소를 주고받는다. 지성이는 알까? 우리가 이렇게 키운 거. 모를 거야. 우리도 몰랐잖아. 부모님도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그래, 몰랐다. 알 수도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으니 말이다. 학창시절 방송에서 어버이 은혜 노래만 흘러나오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눈물을 훔치는 엄마를 보며 저 노래가 저렇게 슬플까 궁금했다. 내게는 졸업식 노래가 더 슬픈 시절이었다. 밤낮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고 손발이 닳도록 씻겨내는 수고로움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어느새 10월이 저문다. 땀이 맺혔던 지성이 이마에 가을바람이 닿는다. 작고 말랑했던 지성이 손과 발이 제법 토실해졌다. 머지않아 단단한 소년의 발이 되겠지. 결혼한 지도 1년이 되어간다. 작년 이맘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남편을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전에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결혼식의 축가였던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연인이 아닌 아기를 생각하며 쓴 노랫말이란다.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 새롭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은 가을을 향해 여물어가고 지성이를 향한 사랑도 곡식처럼 익어간다. 오랜만에 출근길, 눈에 밟히는 새 남자. 2018년 6월 14일, 1년 3개월 만에 복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 길 끝에 복직이 있었다. 복직과 함께 남편의 본격적인 육아휴직이 시작됐다. 남편이 휴직을 시작한 건 지난 4월 말. 2달 동안 함께 쉬면서 살림과 육아를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귀 하루 전 남편은 한 5번은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내일 진짜 출근하는 거야? 복직 당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머리를 감고 오랜만에 화장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조용히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먹으려는데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이렌처럼 울려댔다. 5살 지성이는 울면서 나에게 옷을 벗고 다시 이불 위에 같이 누우라고 명령했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2살 서진이는 그냥 배고파 울었다. 나와 남편 일상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출근한 오후 남편이 무얼 하고 있을지, 무엇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을지 CCTV 들여다보듯 보였다. 오후 늦지막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 점심을 먹었느냐고 물었다. 남편의 대답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출근한 남편이 낮에 전화 한 통 없다가 밤 11시에 얼굴을 내밀면 웃는 얼굴로 맞는 게 어려웠다. 힘들고 지친 하루였는데 성과와 보상은 없고 거실에는 장난감이, 부엌에는 해야 할 설거지 더미가 가득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남편을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내 친구들에게 나는 말했다. 애 없고 부엌에 서서 컵라면 먹어봐야지 알게 될 거야. 인간답게 먹었던 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될 거야. 많이 서운했나 보다, 남편에게. 사실 남편에게 서운할 건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되고 나서 아내와 며느리가 되고 나서 이상하게 육아와 살림이라는 공은 자꾸 내 쪽으로 굴러왔다. 결혼도 같이 했고 아이도 같이 낳았고 일도 같이 하는데 이 공은 발로 차내고 차내도 다시 내게 돌아왔다. 감사하게도 남편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 엄마 쪽으로 기울어진 내 자리에 섰다. 40대로 향하는 우리의 황금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유치원 엄마들 단톡방에 초대된 남편. 육아휴직 중인 남편을 유치원 엄마들 단톡방에 초대했다. 제가 복직하고 지성이 아빠가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게 됐어요. 저랑 연락이 안 될 때 급하게 물어볼 게 있을까 싶어 방에 초대했습니다. 잘 부탁해요. 지성 아버님, 은하수반 단톡방에 오심을 환영해요. 복직한 지성 어머님, 육아의 지성 아버님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짜릿하고 흐뭇한 순간이 있을까? 지성이 담임 선생님은 물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연락을 드려야 할 때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면 될까요? 우연히 지성이 반 친구의 한 엄마를 동네에서 만났다. 아니, 내가 딸 데리러 유치원에 못 가서 그날만 남편을 보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은하수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지성이 아빠를 찾아. 그 반이 은하수반이야. 이 말을 듣고 같이 한참으로 섰다. 야근을 반복했던 남편의 얼굴이 온화해졌다. 매출 압박에 시달렸던 긴장감도 내려놓은 듯 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남편의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 찾아서 껐다. 알람의 내용은 지성이 등원 준비였다. 오후 1시에도 같은 내용의 알람이 저장돼 있었다. 지성이 하원 준비. 뭘 이런 걸 알람으로 저장? 하는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무슨 일이든 계획성 있게 처리하는 남편의 면모가 돋보였다. 남편에게 수시로 물었다. 안 힘들어? 혼이 빠져나간 것 같지 않아? 남편은 말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뭐 안 힘들어. 일할 때보다 훨씬 좋아. 이건 뭐지? 남편의 부적응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가부장적 사회를 버텨온 통념이 허망했다. 내가 할 일이라고 덤덤히 받아들이면 안 힘든가? 내가 육아가 힘들었던 건 왜 엄마인 나만 희생하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모성은 본능일까? 하루를 정리하고 누웠는데 남편이 아이들의 이부자리를 정리한다. 손톱 정리를 해주고 널브러진 동화책을 정돈한다. 남편에게 말했다. 시할머니가 자기 이렇게 사는 거 아시면 관에서 나오실 것 같아.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를 키워주신 남편의 할머니는 손주가 무언가를 가지러 부엌에 들어가기만 해도 역정을 내셨다.
전통적으로 성과 사랑의 주체는 남성이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은 여성이 담당한다. 여성이 노동을 그만두는 순간 대부분의 관계도 끝난다. 여성학자 정혜진 씨가 한 말이 떠올랐다. 고마웠다. 가족 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에 두 팔을 걷어준 남편에게. 엄마는 왜 안 된다는 말부터 해? 엄마, 코딱지를 파서 상추에 넣어서 된장에 찍어서 먹어. 그거를 쪄서 국에 넣어서 김치랑 먹어. 어때, 엄마? 퇴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두 아이의 밥을 먹인 후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만 두 돌이 안 된 둘째 아이의 서투른 손가락질은 늘 허공으로 향하는데 그날따라 식탁 바닥으로 추락한 반찬과 밥풀이 나뒹굴고 있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다시 말할게. 엄마, 코딱지를 파서 상추에 넣어 된장을 찍어서 먹어. 그것을 쪄서 국에 넣어서 김치랑 먹어. 어때, 엄마? 너무 재밌다. 엄마, 환하게 웃어야지. 소리내서 웃어. 다시 코딱지를 파서 상추에 넣어서. 나는 안면 근육이 마비된 엄마가 아니다. 아이가 원하는 반응이라는 것은 늘 나의 최고치를 요구한다. 나는 참고 또 참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고 생각한 마지막 종점에서 다시 모든 게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출발선에 선다. 그렇게 코딱지 반응을 겨우 통과했는데 아이가 다시 주문한다. 엄마, 내가 지금 너무 졸리고 피곤한데 7마리 아기 염소 만화 딱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졸리고 피곤하다는 아이 표정이 밝다. 입가에서는 미소가 가득하다. 종아리뼈에 금이 간 둘째가 깁스를 한 채 식탁 위에 올라가고 있다. 한 손으로 둘째를 저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밥을 떠먹고 있었다. 만화를 보여달라는 첫째 지성이의 요구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친절하지 않았고 성의 없는 목소리로 안 된다는 말을 3번 연발했다. 아이가 울며 말한다. 지성이가 아기 염소 만화가 보고 싶었구나. 왜 보고 싶어? 이렇게 먼저 말해야지. 왜 안 된다는 말부터 해? 엉엉엉. 왜 화부터 내? 엉엉. 조그만 아이의 보드라운 볼 위로 두 줄기의 눈물이 쏟아진다. 기분이 좋을 때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줬던 문장들이 저 작은 가슴에 저장되어 있다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온다. 이유를 묻지 않고 화부터 낸다는 말. 내가 어른들에게 가져온 불만이 아니었던가.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여유가 있다는 말이다. 타인을 품에 안기 위해 나 자신을 먼저 안아줘야 함을 아이는 온몸으로 알려줬다. 유치원생 아이를 통해 말하는 법을 처음부터 배운다.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다. 아이는 내 욕구와 감정에 충실한 채 아이와 행복한 관계를 맺는 법을 생각하게 한다. 30년 넘게 살면서 갖게 된 낯설고 무거운 고민이다. 엄마,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야? 엄마, 엄마가 죽으면 서진이는 몇 살이야? 글쎄, 그건 하느님만 아시겠지? 엄마,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갈 수 있어? 지성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다. 주제는 죽음으로 관통하는데 질문의 양상이 다변적이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느냐는 둥, 하늘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냐는 둥,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있느냐는 둥. 지성이의 질문을 듣고 있다 보면 엉뚱해서 웃음이 나오다가도 그래, 엄마 아빠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갈 텐데 하며 심각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속으로 엄마도 사실은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 하며 실토한다. 엄마, 근데 엄마 죽은 적 있잖아. 맞지?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을까? 한참 때리고 던지는 게 취미였던 지성이가 내게 달려들었는데 머리로 내 배를 들이받아 휘청한 일이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연기하자 싶어 쓰러진 채 눈을 감아버렸다. 지성이는 처음에 흐느끼며 울더니 엄마를 외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실눈으로 지성이를 보고 있는데 내 눈을 번쩍 뜨게 한 말이 터져나왔다. 엄마, 우리 밥은 누가 해줘? 우리 밥 좀 해줘. 밥? 귀를 의심했다. 이 작은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밥으로 정의되고 엄마가 죽은 슬픔이 밥으로밖에 표현되지 못하는 애달픔이 느껴졌다. 순간 지성이가 현관문을 열고 후다닥 뛰어나가더니 옆집 배를 누르는 게 아닌가? 놀라서 따라 나갔는데 엄마가 죽었다며 옆집 아주머니에게 울먹이고 있었다. 많이 놀랐을 아이의 가슴을 쓸어내려 주며 미안한 마음에 꼭 안아주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지성이는 그날을 엄마가 죽은 날로 기억했다. 엄마,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야? 하늘나라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엄청나게 멋진 놀이터도 있고 하느님과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고 말해줬다.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단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죽고 나서 부활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지성이도 동생이랑 사이좋게 장난감도 같이 갖고 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엄마, 근데 부활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아, 또 어렵다.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힐 생각을 하니 뼈가 아파왔다. 그러나 이미 삶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놓여있지 않았던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는데 남편이 거든다. 지성아, 우리 주일에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물어보자. 두 아들의 협상법. 형아가 메뚜기 100마리 잡아줄게. 서진이가 손에 든 고양이 장난감을 주지 않자 지성이가 협상한다. 100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는 작은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5마리를 잡아달라고 한다. 아니, 6마리 잡아줄게. 6마리나 잡아준다고? 서진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고는 흔쾌히 장난감을 형에게 건네는데 던져서 줬다. 야, 던지지 말고 다시 줘. 형아가 던지니까 나도 던지는 거지. 아이 둘을 키우면 좀 수월하다고 생각했다. 둘이 몸으로 말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 왜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인 나와의 인터뷰에서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간다. 외할머니는 6남매를 키우셨고 삼촌과 이모들은 그 어느 집보다 사이좋게 지내셨지만 다툰 날도 숱했다. 그 6도 얼마나 같으면서도 다른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보다 그 수가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기저귀를 갈고 모유 수유를 하고 목욕을 하는 등 육아 기술은 좀 더 엉성해지면서
좀 더 힘을 빼는 법을 알게 된다. 덜 꼼꼼하고 덜 철저해지면서 편해진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두 아이가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삶의 가치관과 태도는 고추장, 된장 같아서 각각 다루는 법도 다르고 먹는 법도 다르다. 한 상에 올려진 고추장과 된장이 다른 맛을 내듯 놀이터에서 뛰노는 두 아이의 존재가 마냥 사랑스럽다. 아이들의 다른 점이 때론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 다름이 내는 빛깔이 아름답다. 이 빛깔을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의 엄마들이라면 모두 지니고 있을 터이다. 다르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아차리고 느끼는 일은 시간의 숙성을 필요로 한다. 내가 키우기 수월한 아이를 원하면서도 나와 다른 아이를 껴안으며 나는 고통스럽게 확장된다. 복잡하게 아프고 복잡하게 성장하며 복잡하게 행복해지는 거다. 지성이가 밥을 먹다가 아, 떨어뜨렸다! 하길래 뭐를? 하고 묻자 지성이가 말했다. 마음. 나는 같이 식사하던 친척들에게 말했다. 우리 지성이 마음 좀 주워주실 분. 우리 지성이는 시인이네. 기쁜 소식 전